안녕하세요. 미국 디젤 재고가 사상 최저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투자 힌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미국은 휘발유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디젤 재고가 최저일까? 앞으로 경유 가격은 더 오른다는 뉴스는 아닐까? 미국 내 디젤유 재고를 확인을 했어요. 뉴스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표를 봤더니 역사상 최저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가격을 보면은 휘발유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노란색 선입니다. 경유는 빨간색 선이고, 경유는 가격이 상승세, 휘발유는 가격이 하락세. 이렇게 가격이 다르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원인을 찾다가 운 좋게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경유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우선은 휘발유가 비쌌어요. 그동안 경유는 저렴했습니다.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가 54% 세금을 붙이고 있고 경유가 45%의 세금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죠. 정제 과정을 한번 보면요, 원유에서 가장 먼저 LPG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 등유, 항공유를 뽑아낸 다음에 경유를 뽑아내죠. 위로 갈수록 고품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품질,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더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비중에 따라 조금 차이 날 수가 있겠죠. 휘발유가 대략 25% 정도가 나오고 경유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고도화 설비를 하게 되면 휘발유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차이 나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공급의 양과 수요의 양이 서로 맞물리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경유 가격이고 휘발유 가격이다. 그럼 우리는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가 경유 가격이 엎어졌다라고 하면은 경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로 승용차에서 많이 씁니다. 경유는 화물차들이 많이 쓰죠. 영업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휘발유에다 세금을 더 붙이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바뀌면서 이상한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를 쓰면서 기름값을 더 많이 내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돈을 더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러는데요.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차이가 원래는 236원이었었고 유류세 인하가 되면서 휘발유가 519원 세금 붙이고 경유가 411원 붙여요. 세금 차이가 180원 정도 납니다. 과거에는 경유가 200원 더 쌌다가 300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500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금을 계산해도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럼 대체 경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이유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의 60%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아요. 정제를 해서 수출을 해요. 이 300만 배럴 중에서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 1위가 디젤입니다. 러시아발 디젤이 막혔기 때문에 전 세계의 디젤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빅3는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유입니다. 우리나라가 70% 공급받는 곳이 두바이유. 근데 고유황 중질유, 최근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WTI, 미국산 저유황 경질유. WTI 같은 경우는 황 함유량이 0.24%입니다. 가장 적죠. 그래서 휘발유라던가 나프타 같이 고부가 가치 유종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좋은 기름이에요. 브렌트유도 황 함유량이 낮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황 함유량이 높습니다. 2.04%. WTI보다는 8배가 더 높죠. 그만큼 품질도 떨어진다. 벙커CU나 이런 중유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정제 설비들이 두바이유에서 석유 제품을 뽑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원유에서 화학 제품을 뽑아내거든요. 이 원유가 또 석유화학과 연관이 더 깊습니다. 이 두바이유 같이 이런 일반적인 원유에서는 최대 20%에서 30% 정도의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고요. 초경질유라 불리는 콘덴세이트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80%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석유화학계 입장에서는 이 콘덴세이트를 수입해 와서 석유화학으로 정제를 해서 쓰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나프타를 가지고 더 높은 마진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콘덴세이트가 가장 대량으로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고 또 하나가 러시아예요. 하필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채굴과 함께 생산이 돼요. 그래서 천연가스 채굴량이 많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콘덴세이트 생산 비중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석유화학의 마진율도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란의 제재가 풀리고 러시아 제재가 풀린다 그러면 콘덴세이트로 만들 수 있는 게 경유도 있고요, LPG도 있고, 항공유도 있고, 나프타도 있고, 등유도 있습니다. 비용들이 절감이 되겠죠. 인플레 완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것들인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 원유 때문에 지금 경유 가격이 올랐다는데, 셰일 오일은 경질유고 휘발유가 많이 나와요. 경유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도 셰일이 나오기 전에는 중동 원유를 사서 정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설비들이 중질유 정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일 원유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남는 셰일 원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을 해야죠. 아시아로.
특히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셰일로 정제를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휘발유와 경유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셰일로 했을 때 원유 1배럴당 휘발유는 20갤런 정도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경유를 뽑았을 때는 12갤런 정도가 나와요. 생산성이 휘발유가 더 매력적이죠. 또 하나는 이 선박의 친환경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배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다녀야 되니까 품질이 낮은 벙커 CU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IMO 2020 규제가 나와가지고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강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LNG 엔진으로 교체를 하던가 스크러버를 쓰던가 아니면은 벙커 CU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저유 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피해 가는 거죠. 게다가 경유를 섞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둘 다 디젤 엔진에서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가 선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급단에서 러시아 경유 공급이 막혔고요. 셰일 원유 정제 시의 가성비로 인해서 휘발유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경유는 IMO 규제로 수요가 더 늘어났고, 바이오 디젤 의무 함유량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경유 가격 상승 압박도 받고 있죠. 경유 가격이 내리려면 어떤 문제들이 풀려야 되느냐? 쉽진 않습니다. 우선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중동산 원유를 증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했죠.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12월 5일부터 러시아 석유 상한제가 시작됩니다. 러시아 원유를 60달러 이상으로 살 수 없게 하는 조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뭐 러시아도 지금 되게 광분했죠. 나 유럽에 안 팔 거야 이러면서, 유럽에 안 팔면 어떡할 건데 했더니 이러는 거죠. 다른 데 팔면 돼. 지금 잘 모르나 본데 석유 상한제는 너희들 다른 나라에도 못 팔게 우리가 싹 올가맨 거야. 선박 회사들이랑 이제 선박 관련 보험사들을 싹 줬기 때문에 60달러 이상으로 팔면은 다 왕따 시켜버릴 거라서 너는 딴 데도 팔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러시아에서 이러는 거죠. 웃기고 있네.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림자 선단 100척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위장 선박인 거예요. 막 상표 다 지우고 국가명 다 지워가지고 해적선 마냥 다닙니다. 그러면서 밀수처럼 만나가지고 우기고 이러는 거죠. 이런 그림자 선단 100척을 운영해서 다른 나라에다 팔면 된다. 그럼 그 다른 나라가 누구냐? 알지만 증거가 없죠. 저 나라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증거 없는 그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석유를 헐값에 사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조차도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가지고 자 사우디산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팔아버렸죠. 이렇게 산유국과 연계를 해서 러시아 석유를 넘겨서 되팔아버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60달러 이상 받을 수 있다. 왜? 지금 시세가 80달러예요. 60달러예요. 20달러 갭이기 때문에 산유국 중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봤을 때는 경유 부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결국은 경유를 사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수혜주가 좀 있지 않을까? 경유 가격이 올라요. 난방유도 오르고 발전용 등유도 올라갑니다. 화물차는 경유를 쓰기 때문에 비용 증가에 압박을 받는 거죠. 운송비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경유는 결국은 공장이라던가 화물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우리야 뭐 한 달에 기름값 뭐 30만원, 40만원 내겠지만 공장을 운영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기름값이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 그러면은 과감히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유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전기 트럭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조금 지나면 수소 트럭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저유황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LNG 선박 발주 요구도 늘어나겠죠. 물론 경기가 침체된다라 그러면은 유류비 때문에 차를 바꾼다, 배를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많이 갖겠죠. 발전 에너지원도 바뀔 거예요. 난방 에너지도 태양광이 가장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에서는 LNG 발전, 원자력 발전도 관련된 수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LNG는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유보다 가격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 카타르도 이제 몇 년 뒤면은 여기서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LNG가 가격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LNG 관련주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표 주식으로 말을 하면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EQT라는 회사가 있어요. 천연가스를 생산, 수송, 판매를 하는 천연가스 토탈 기업입니다. 1년 만에 주가가 2배가 됐죠. 다른 천연가스 회사들도 비슷해요. 현재 분기당 조 단위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조를 냈고 2분기에는 1조 5천억을 냈어요. 5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천연가스는 러시아 종전이 됐을 때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외부 요소들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쌀 때 잡아야 돼요.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잡으면은 피해가 클 수도 있다. 마크롱이 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휴전이라던가 종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비싼 편이고, 그럼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한번 지켜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종전 선언 같은 게 나면은 다른 주식들은 다 오를 거예요. 근데 LNG 관련주만 떨어집니다. 이때 포모 증후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쓴다라 그러면은 유럽의 천연가스 인프라는 계속 빨라질 거라 보는 거죠. 더 이상 러시아를 못 믿기 때문에. 미국 퍼미안 분지에서 한국까지 천연가스 수송관을 놓을 겁니다. LNG 탱크 설비, 터미널, 항구를 지어야 되고 LNG 선박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늘릴 겁니다. 몇 년 안에. 러시아 종전을 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바닥권에 오겠죠? 그럼 저는 리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LNG주를 살 거냐, LNG 인프라주를 살 거냐인데, LNG 인프라주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매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냐, 뭐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좋은 주식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꼭 이 주식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에 5개 주식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주식 중에 하나가 정말 사기 좋은 시기가 왔다. 얘를 사면 되는 거죠. 좋아하는 주식들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게 투자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종전이 됐다라 수혜주가 있죠. 고유가의 압박을 받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이 소식을 기뻐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 때문에 나한테 비용이 전달되는데 고유가라서 비용 지출이 심했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가는 낮아가지고 스프레드 마진이 적었던 사업들. 그러면 만약에 유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좋아진다라 그러면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이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 텐베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주식들을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거는 새해 특강으로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3개가 거의 다 찼어요. 거기다가 3개월짜리 스파르타반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신청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시는구나. 올해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기업에 대한 섹터라던가 기업 분석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기업에 대한 분석, 업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올릴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